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별로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 한국에 좀 반도체를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일본에서도 진짜 반도체 다시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반도체는 조금 뭐 저희가 경쟁자로서 네. 여기지 않아도 될까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반도체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본인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을 하고 네. 또 글도 잘 쓰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네. 뭐 때문에 돈을 낭비하냐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쿠마모토에다가 이제 그 반도체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래, 그렇게 돈을 써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 수 있고 거기다가 장비를 들여놓을 수는 있겠는데 네. 누가 할 건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건데 할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아,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한 20년 공백이 있어서 그 기계를 쓸 줄도 모르고 기계를 당장 갖다 놓고 매뉴얼 보고 한다고 되는 기계들이 아니고 네. 지금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경우도 그 뭡니까 ASML의 EUV EUV 장비 같은 것도 그걸요 TSMC가 삼성전자보다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연습 횟수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EUV 장비를 쓰는데 TSMC는 이미 한 100만 번 정도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뭡니까 수율이 올라가고 어떤 설계를 집어넣어야 이게 되고 네. 하는 거를 몸으로 익힌 거죠. 네. 몸으로 익힌 거죠. 삼성전자보다 한 10배 더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디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으로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ASML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네. 그들은 그냥 그런 장비를 만들었을 뿐이지 그 장비를 잘 쓰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각 나라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뭐라고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그걸 누가 할 건데 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장비만 들여놓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죠. 유럽에서도 독일에서도 뭐 반도체 한다. 뭐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를 한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그 구형 반도체 레가시 노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40 나노, 50 나노 그런 급은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뭐 옛날 노인들 데려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3나노, 2나노 막 이런. 네, 그런 거는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이미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20년이 지나서. 예. 그러니까 5나노 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연습을 해서 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누가 할 건데 이거 쿠마모토에서 2나노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뭐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더 희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자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일본이 별로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네. 돈 낭비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의 경쟁자는 뭐 대만, TSMC 뭐 그런 정도? TSMC이죠. 인텔 뭐 이 정도? TSMC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이고 네.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마이크론이죠. 네, 마이크론인데 아마 마이크론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과거에는 하지 않던 그 보조금 정책 같은 걸 해가지고 반도체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빵빵했는데 다른 완전히 그 경쟁력이 그 정부 정책을 미국 정부의 정책을 경쟁력으로 들고 나오게 되면 그게 만만치 않아지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TSMC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냥 단순히 야 우리 2나노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거기에는 그러니까 TSMC가 왜 강한가라고 하는 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연습 횟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네. TSMC에서 작동하는 설계 도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반도체 설계 업체들, 패블리스라고 하는 데들은 TSMC가 가지고 있는 설계 도면들을 레고 블록처럼 갖다가 조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TSMC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작동하겠네요. 예.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생판 새로 설계를 한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더 정교하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얼마나 설계하기가 쉬우냐. 저 공장에서 작동하는 설계도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 여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설계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인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중에 한국도 약간 현실에 안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보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을 좀 이끌어갈 산업은 뭘로 보세요? 한국을 이끌어갈 산업, 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배터리. 이제.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 이 탄소 중립, 또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이런 것이겠죠. 물론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전기차 같은 거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줄이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게 대세를 이루고 있고, 네. 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 전기 저장 장치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배터리이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 것이고,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그 배터리에서 아주 그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유망하고,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저는 방위산업이라고 봅니다. 방위산업. 네, 방위산업.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폴란드에다가 얼마 팔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진국들, 그러니까 미국도 생산 능력이 태부족하고, 유럽도 태부족하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그 디펜스 뉴스나 이런 그런 데서 본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군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군사 원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쏘고 있는 포탄들, 그게 다 미국제들인 거예요. 네. 그 155mm 포탄을 예로 들었는데, 자, 그 155mm 포탄을 자주포에다가 이제 넣어서 쓰는, 뭐 한 이 정도 크기 되더라고요. 높이가 한 30cm? 뭐 이 정도 되는데 꽤 큰 포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에 6,000에서 8,000개 정도를 쓴대요. 우크라이나가. 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20만 개 정도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이 미국 모든 방산업체를 다 통틀어서 한 달에 생산할 수 있는 그 155mm 포탄의 개수가 15,000개예요. 그러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20만 개를 쓰는데 그걸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새로 만들 수 있는 거는 한 달에 15,00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난 거냐? 그러게요. 저장해 놓은 거예요. 병기고에
저장해놨던 비상용들을 네. 우크라이나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생산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걸 늘리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확실치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확장 계획이 지금 1차 확장 계획이 월 7만 개 생산이에요. 네. 지금 15,000개인데 7만 개로 늘리는 것도 이거 벅찬 일인 거죠. 네. 그런데 7만 개로 늘려봐야 우크라이나 한 나라에서만 쓰는 게 20만 개란 말이에요. 와, 아직도 한참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누가 채울 수 있냐? 그러게요.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 채웠을 거예요. 근데 이 적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들이. 그럼 누가 채우냐 그거를. 네. 한국이 최적 국가가 된 거죠, 지금. 와, 그렇구나. 네. 근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그렇지, 프랑스도 그렇지, 그렇죠.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지금 이 나라들이 다 비상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폴란드야. 그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돈 들고 돌아다니는데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기회를 맞았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왜냐하면 한국은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군대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방산업체들도 준비를 늘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똑같잖아요. 네. 계속해서 구매 수요가 있었을 테니까. 네. 그래서 한국이 가장 빨리 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물론 기술 수준은 아직 그 나라들의 한 80%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 가격이랑 비교해. 예. 그러니까 아주 첨단 무기들이 아니라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아름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군대도 가야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을 5% 넘겨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겠다. 네. 정부도 그렇게 목표를 걸고 있는 거네요. 흐름을 읽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방산업체들도 그 흐름을 읽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흐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방위산업 군인과 전쟁과 관련된 것들은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이런 객관적인 세상의 변화, 그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런 흐름을 우리 국민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종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전 얘기가 솔솔 나오면서 네. 그 다음은 중국이 대만 이쪽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우선은 좀 궁금한 게 중국이 대만을 진짜 침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하겠다고 계속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네.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평화적으로 대만을 접수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그게 그야말로 전면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근데 사실은 전쟁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쪼개질 위험도 감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진다면. 네. 진다면 공산당 지도부의
그 정당성도 사라질 것이고. 아, 본토 내부에서의.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 위구르라든가 아, 티벳이라든가 거기까지, 뭐 거기. 이런 데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 그 전혀 그건 뭐 예측할 수 없죠. 아, 예측할 수 있죠. 당연히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그게 다른 데로도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그 러시아 전쟁을 보면 네. 러시아가 저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석유,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 석유에서 나오잖아요. 석유판 돈인데 그 석유를 누가 사주느냐? 아, 중국이. 그 중국이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요즘에 인도도 좀 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국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중국을 뒷받침해 줄 거냐? 없습니다. 중국을 뒷받침해 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너무 약하니까. 다, 그 우방국이라는 나라들이 너무 약하니까. 러시아? 어림없죠. 터키? 아프리카 국가들? 파키스탄?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중국이 바치고 있듯이 그런 식으로 전쟁에서 도움을 줄 나라가 중국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정말 한다면 치루어야 될 희생은 매우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대만이 점점 더 무장을 강화하고 아예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죠. 네. 대만이, 이제는 나 중국 아니야. 네. 대만이 독립선언을 할지도 모르고 차이잉웬 총통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너무 희생과 위험이 크고 네. 그런 게 저는 중국에게 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는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까지 막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첫째는 자존심의 문제이고요. 네. 그거는 모택동 시절부터 계속해서 저 나라, 네. 저 섬은 우리 거다라고 선언을 해온 거고, 그동안, 유엔에서도 계속 그걸 인정을 받았던 거고, 미국도 인정한 거고, 그런데 이제 아니라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대만 때문에, 대만이 미국 편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그 통로가 아주 깍한 거예요. 그래서 남중국해라고 하는 데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조그만 섬들 뭐 이런데. 근데 대만을 손에 넣게 되면 태평양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예. 거기에 해군 기지를 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뭐 우리나라, 일본 다 위험하죠. 대만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하나 이렇게 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대만이 있다기보다 미국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국도 만약에 사태에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 중국 문제는 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제 문제로 보는데 네. 저는 경제 문제 아니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그러니까 2010년 이전까지는 경제 문제였다. 네. 2012년 시진핑 주석 이후의 중국과의 관계는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한국인들은 동양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풍부하게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 하고 정부 욕하고 맨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중국의 우방이 된다면 우리가 네.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이 그런 우방을 가만히 두겠어요? 안 되죠. 지금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나라들의 면모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시라. 러시아 그렇지, 터키 그렇지, 파키스탄 그렇지, 그러네요. 대부분 다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국가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건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단순히 중국에다가 뭐 물건을 얼마나 팔고 거기다가 공장을 두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에 아산정책연구소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설문조사를 거의 한 10년 동안 계속해 오던데 그 한국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하는 조사인데요. 그 조사의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 중국과 미국이 계속 갈등을 하고 한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취지의 문항이 있어요. 네. 거기에 중국을 선택한 사람은 10%예요. 미국이라고 답한 사람은 85%예요.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식 생활 방식을 원하는 거예요. 네. 다만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는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문제다. 네.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되게 네. 크게 많이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미국, 중국 갈등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판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의 변화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정권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투자 방향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공부가 많이 필요한 시절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아까시면 여쭤보면 미국 경제는 괜찮을까요? 앞으로 좀 막 경기 침체 이슈도 있고 막 이러긴 한데. 미국 경제, 네.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경제가 아주 신기해요.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합니다. 네. 그게 아마도 계속적인 구조조정, 상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네. 2024년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바뀔 수가 있고,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미국 경제가 그럭저럭 괜찮은 상태인 것 같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급작스럽게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고 네. 올해 말쯤 되면 오히려 금리를 낮추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게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나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미국도 뭐 예전 같지 않고 갈갈이 찢어져서 뭐 완전히 이 좌우가 대립해서 싸우고 뭐 내전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그러지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곧 미국을 따라잡을 거야 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글쎄요 그런 예상은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중국도 다른 길로 들어섰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나마 제일 나은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년 대선이 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나토 같은 데는 완전히 찬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찬밥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야, 뭐, 주한미군 뺄 거야,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고. 트럼프가 되면. 예. 그러니까, 정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앞에 있는 일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글로벌적인 큰 그림을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삶에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의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